오늘은 최근에 제가 로봇 얘기를 계속해서 좀 드리고 있는데 과연 로봇의 진짜 수혜주 딱 하나는 무엇인가? 최종 대장이 될 만한 그 주식은 과연 무엇인가?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저번 시간에 SPG랑 SBTech 알려주셨는데 오늘은 또 다른 거 알려주시나요? 맞아요. 사실 SPG랑 SBB테크는 제가 로봇 시장이 이제 단기적으로 커져갈 때 있어서 이 하드웨어 시장에서 크게 부각받을 수 있을 만한 대장주로 말씀드린 건데, 제가 이 로봇 시장이 앞으로 점점 더 많이 커졌을 때는 어떠한 주식이 과연 부각을 받을까에 대한 공부와 생각들을 좀 했던 상황에서 이제는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 쪽을 좀 봐야 되겠다 싶어서 이와 관련된 주식을 새롭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존 제 로봇 강의를 보셨더라도 오늘은 새로운 내용이기 때문에 끝까지 한번 시청해 주세요. 자, 그럼 로봇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최근의 흐름부터 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봇은요, 미래 정보 기술 IT 제조업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산업이고, 그만큼 전 세계 테크 제조 기업들의 경쟁이 지금 불이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테슬라뿐만 아니라 아마존, 구글 등 대기업 이 IT 공룡 기업들에 이어서 현대차, 도요타, 삼성전자 등 제조 기업까지 뛰어들면서 이 로봇 시장이 빅테크의 미래 먹거리 격전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부분인데요. 최근에 실제로 그런 대기업들이 자체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대형 M&A, 인수합병까지 활발히 이루어질 정도로 강력한 투자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흐름이 최근 이 로봇 시장입니다. 네, 그렇다면 대기업들이 왜 이렇게까지 로봇에 투자를 할까요?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코로나 팬데믹에 비대면 자동화가 일반화가 되면서 국방, 제조, 모빌리티, 물류, 정보통신 등 산업 곳곳에서 로봇 활용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추세인데,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가 계속해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손이 또 부족해지는 상황. 여기 또 인건비가 상승하기 때문에 인력난 문제를 대다수의 대기업들이 지금 겪고 있다.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 문제가 더해지면서 이 문제가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러한 인력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바로 이 대기업들이 주목하고 있는 게 로봇이다. 그래서 이 로봇 시장이 최근 빅테크 제조 대기업들의 전쟁터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팬데믹 이후 기업들의 로봇 의존도가 급속도로 커지고 있는 분위기인데, 반복 업무가 많은 특히 이 자동차 제조 내지는 반도체 제조 공장 같은 경우에 쓰이는 산업용 로봇뿐만 아니라 물류 서비스 등 분야 업종 역시도 계속해서 다양화되고 있는 게 이 로봇 시장입니다. 그러면 이 로봇이 지금 이 시장에 굉장히 필요하고 대기업들이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고 계실 텐데, 그럼 실제로 그렇게 로봇에 투자를 했을 때 얻어내는 그 성과, 이익은 무엇일까? 를 봤더니 대기업들이 실제로 로봇을 채택해서 얻어내는 효과가 크게 5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일단 생산성이 기존 대비 무려 70%나 좋아졌다고 합니다. 두 번째, 불량률은 반대로 70% 가까이 떨어졌다고 해요. 그 다음 세 번째, 원가는 거의 45% 가까이 절감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즉 생산성도 그렇고 원가도 그렇고 기업에 있어서 마진을 많이 남길 수 있을 만한 부분에 이익 효과를 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 네 번째는 납기 준수가 15% 증가합니다. 납기 준수가 뭐냐면 고객이 나한테 야 이것 좀 만들어줘 라고 요청을 했던 제품을 내가 찍어내서 이때까지는 내가 만들 수 있어, 만들어 줄게 라고 했던 그 약속한 기간을 준수하는 그 퍼센트지가 15% 증가를 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 마지막 5번째, 산업 재해율이 25%가 다운됐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사실 로봇 시장이 초기 단계 때 크게 발전하고 성장하지 못했었던 가장 큰 요인이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걱정 때문이었거든요. 로봇을 과연 우리가 믿고 맡길 수가 있어? 사람이 로봇을 편의로 인해 쓰는데 로봇이 그냥 가만히 알아서 놔두기에는 굉장히 위험하다. 실제로 로봇이 가동되고 있는 공장에서 화재가 나는 등의 사고가 빈번했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 우려들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었는데, 자, 실제로 지금 데이터를 보니까 산업 제휴율, 즉 안전성에 있어서도 충분히 로봇을 안 쓸 때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 기업 입장에서는 야, 이렇게까지 생산성도 좋고 불량률도 낮추고 원가도 낮추면서 납기준수까지 맞출 수가 있으면서 안정성까지 확보시켜주는 로봇을 안 쓸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의 로봇 시장 성장 전망을 우리는 더욱더 기대감을 갖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자, 로봇은요
AI, 6G, 빅데이터, 머신러닝, 하드웨어 등 첨단 기술의 집약체로 평가가 되면서 여러 사업을 붙여 시너지를 낼 수 있을 만한 또 대표 핵심 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제일 1위라 불리우는 삼성전자 역시도 앞으로 뉴 삼성으로 향해 가는 데 있어서 로봇을 핵심 사업부로 선정할 정도였기 때문에 앞으로 진짜 로봇 사업을 여러분들이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겠다 싶습니다. 근데 거기에 또 중요한 건 이러한 기업들의 투자 움직임에 더해서 국가 역시도 이 로봇에 강력한 투자를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인데, 특히 지금 탈세계화에 대해서 가장 크게 또 패권 경쟁을 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로봇 산업을 지금의 반도체처럼 앞으로 10년, 20년 뒤 국가의 명운을 좌우할 수 있는 전략적 자산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 세계로 봤을 때 미국과 중국, 전 세계 경제 1, 2위 국가와 그리고 정말 기존에 돈을 많이 벌어놨던 IT 공룡 기업들, 그다음에 제조 관련된 대기업들, 이렇게 돈이 많은 국가와 기업들이 어디에 지금 돈을 쏟아붓고 있다? 로봇에 쏟아붓고 있다. 그러니 앞으로의 로봇 시장은 정말 우리가 안 봐서는 안 될 가장 핵심 또 산업이 될 수가 있겠다 싶은 거죠. 자, 그럼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막대한 자금으로 로봇 시장이 빠르게 커져 나갈 텐데 앞으로의 로봇은 어떠한 형태와 어떠한 모습을 띨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산업용 로봇 위주로 커져왔고 서비스용 로봇이 이제 막 빠르게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대다수의 로봇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로봇들이냐면 거의 대부분이 다 입력값 그대로 소화하는 로봇입니다. 즉 자체적인 판단을 내리기는 어려운 로봇이라는 건데, 이 로봇의 끝판왕이라 불리우는 휴머노이드 로봇 자체가 인간을 대체하기 위해 만든 로봇이기 때문에 인간하면 뭐예요? 이 자체 뇌를 가지고 사고하고 판단을 내리는 게 바로 인간이죠. 로봇도 점점 이 AI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즉 소프트웨어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점점 어떤 형태로 발전될 것이느냐, 자체적으로 딥러닝을 활용해서 사고한 형태로 판단을 내려서 행동에 옮기는 이런 로봇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기존에는 우리 여러분들이 로봇 만드는 데에서 가장 또 수혜주로 볼 수 있었던 게 이 로봇의 껍데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즉 로봇의 손과 발의 역할을 하는 데 필요한 이 감속기를 공부를 했었다면, 앞으로는 어느 쪽으로 공부를 하는 게 좋겠냐면 이 로봇의 뇌 역할을 하는 이 AI 시스템을 공부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과거에도 그랬어요. 이 로봇 관련 테마주가 급등을 했을 때 같이 따라서 움직였던 테마가 뭐 있었냐면 AI 테마였었거든요. 그만큼 로봇과 AI는 뗄 수가 없는 상호작용을 하는 산업으로 기존에 많이 부각이 됐었는데, 최근에는 사실 AI 산업이 로봇 산업이 커져감에 따라서 크게 많이 부각을 못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로봇에 대해서 지금은 하드웨어 중심으로 많은 관련주들이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 소프트웨어 AI 쪽으로 큰 상승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어떠한 주식들이 또 부각을 받을 수가 있을까? 자, 여러분들 로봇이 뭘로 움직이죠? 바로 데이터와 프로그램으로 움직입니다. 자, 그런 데이터 프로그램이 또 취약한 부분이 뭐냐? 해킹에 또 취약하죠. 실제로 최근에 계속해서 많은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 게 그런 로봇을 해킹하는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로봇이 쓰이는 공장을 해킹을 해서 그 공장을 마비를 시킨다던가, 아니면 일반적인 가정에 쓰이는 로봇용 청소기를 해킹해서 그 사람의 일상생활을 내가 훔쳐본다던가, 이러한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오죽하면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향한 해킹 또 공격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최근에 이러한 러시아가 오늘날에 미국 쪽으로도 해킹 공격을 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즉 이러한 데이터 프로그램 시장이 점점 커져갈수록 해킹 시장도 점점 커져간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해킹이 우리의 데이터를 빼내가기 위한 용도로만 활용이 됐었다면 앞으로는요, 정말 우리의 일상생활을 침범하는, 우리의 돈을 뺏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의 생명까지도 위협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로봇의 밑단에 있는 게 어떠한 또 아이템이 있냐면 자율주행차가 있는데요. 생각해 봅시다. 앞으로 우리가 이 자율주행 기술 개발이 점점 발전이 돼서 완전 자율주행화가 된다고 봤을 때 우리가 핸들과 페달, 브레이크를 아무것도 밟지 않은 채로 자동차가 움직이고 있었는데, 이게 바로 다
데이터 프로그램 AI 시스템을 활용해서 움직이는 자동차인데 그 자동차를 내가 해킹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자동차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온전히 그냥 엑셀만 밟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페달과 엑셀 그리고 핸들이 없는 자동차를 타고 있는데 자동차가 지 알아서 그냥 풀 악셀을 밟고 간다. 나는 자연스럽게 죽게 되겠죠. 그리고 인간형 로봇이라 불리우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약에 나중에 해킹을 한다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게 인간과 같이 사고할 수 있고 판단을 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 진짜 성인 남성의 형태를 그대로 띈 로봇이 해킹을 당해서 나를 위협할 수도 있는 내 생명을 해칠 수도 있는 시대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과거부터 사실 이 로봇 시장이 커져가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나 로봇 시장이 커져감에 따라서 강력하게 주의를 해야 될 게 바로 이러한 해킹으로 인한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을 만한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고 실제 IT 과학자들 역시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경고 메시지를 날려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로봇 시장 그냥 지금 굉장히 좋구나, 이러한 주식시장에서도 이러한 감속기 관련된 종목들 굉장히 큰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구나 라는 생각만 하지 마시고, 그러면 그 다음은 이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계속해서 남들보다 한 발 더 앞서 나가는 생각으로 투자에 임하셔도 좋고, 아니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또 사업에 임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나의 또 진로 취업을 위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령 이런 거죠. 앞으로는 이러한 시대가 계속해서 발전됨에 따라서 이런 해킹을 막는 보안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해지겠다. 그 보안 중에서도 해커의 해킹을 직접적으로 막는 화이트 해커의 또 중요도가 부각이 될 수가 있겠구나. 그런 사람이 나중에는 대기업들 정부 누구나 할 거 없이 다 막 돈다발을 들이밀면서 제발 나한테 와서 내 시스템을 좀 방어해줘, 이렇게 좀 할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그 사람들이 떼돈을 벌 것 같은데 내가 기존에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그러면 나의 진로를 앞으로 5년 10년을 내다보면서 이러한 화이트 해커 보안 쪽으로 진로를 정해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도 가져볼 수도 있다는 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 로봇 시장 관련해서 기존에는 하드웨어 중심으로 커져왔던 시장이 소프트웨어, 나중에는 이 보안 쪽도 커져갈 수가 있겠구나 라는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를 바라볼 게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미래에 대한 생각을 자꾸자꾸 해나가면서 남들은 이쪽을 볼 때 우리는 한 발 더 앞선 나간 포인트를 보면서 계속해서 선취의 전략을 해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투자뿐만 아니라 사업이라든지 앞으로 내 진로 취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모로 정말 도움이 될 만한 얘기니까요. 여러분들 앞으로 이 로봇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군, 그 다음에 경제 이슈를 바라볼 때 지금 당장의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에 대한 사고를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좀 가져보시는 여러분들이 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장이 너무나 계속 안 좋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필살기를 좀 전수해 드릴까 합니다. 어떤 필살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필살기라면 시장이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수익이 나는 종목이 있고, 그리고 그 반등하는 장세에서 시장 상승률 대비 거의 3배 가까운 상승률을 또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또 종목군, 주식군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이렇게 힘든 시장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수익을 낼 수 있을까, 우리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그래도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계속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리포트를 자꾸 찾아보던 끝에 굉장히 좋은 투자 포인트 관점을 하나 좀 찾게 되었는데, 저희 부자TV에서는 최코치님께서 워낙에 시장과 경제에 대한 이슈들을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영상으로 찍어 드리고 있는데, 저 또한 시장의 주요한 변곡점이 될 만한 포인트 때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이슈들을 좀 말씀드리면서 특별히 시장에 대해서 하락에 대한 조심성을 계속해서 좀 강조드렸던 바 있습니다. 최근에도 7월 강력한 또 반등 장세에서 여러분들 조만간 또 큰 공포입니다. 이거 잭슨홀 미팅 이후로 금리 인상 가파르게 나오면서 증시 한번 휘청 걸릴 수 있으니 여러분들 특별히 주의하세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속으로는 제 말이 틀리길 바랐지만 어찌됐든 시장이 그로 인해서 계속해서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준이 경기 침체를 감수하고 금리 인상을 지금 단행하겠다라고 하는 매파적인 기조를 고수하면서 내년까지도 추가 금리 인상을 어찌 보면은 시사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이로 인해서 과거 98년도 외환위기, 08년도 금융위기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 경제 위기 상황이 발생을 하며 환율이 1,400원대를 무려 또 13년에서 15년 만에 돌파하는 움직임까지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외국인들의 투매성 매도가 자꾸자꾸 나오고 있고요. 이로 인해 증시 역시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좋지 않은 국면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지 않은 위기 시장에서 가끔 가다가 내가 주인공이야. 내가 이 기업의 주가를 그래도 방어를 해낼 테야. 영웅 같은 주인공 같은 이런 종목군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게 바로 어떤 포인트에서 나오냐면 하락장에서 좋은 기업들이 주가가 자꾸자꾸 빠지는 국면에서 이 기업이 주주분들을 위해서라도 주가가 더 이상 빠지는 걸 용납할 수 없어 하면서 주가 부양에 나서는 기업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기업들이 스스로 수급의 주체가 되는 자사주 매입 공시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자사주 매입이 뭐죠? 자기 주식 취득 결정이라고 해가지고 기업이 주체가 돼서 기업이 보유한 자금을 이용해서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주식을 매입하는 행위를 의미를 합니다. 즉 기업 스스로가 자기의 주식을 산다라는 걸 의미를 해요. 자, 그렇게 기업이 자사주 매입을 하는 데에 따라서 얻어내는 효과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시그널링 효과입니다. 이게 뭐냐면 기업 내부자들이 현재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거나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할 만큼 자금력이 충분하다라는 신호를 밝혀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주가 상승의 여지가 있다라는 판단으로 이어지면서 투자자들로 하여금 신규 매수의 자금 유입을 간접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 만한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주가가 단기간 상승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 두 번째 효과는 유통주식수 감소 효과인데요. 기업이 순이익을 발생시키면 이 중 일부를 배당으로 환원하고 나머지 금액은 유보하면서 자기 자본이 되는데 이 잉여 자기 자본금을 누적하는 대신에 소진을 해서 자사주 매입을 하면 유통 주식 수에서 차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즉 기업이 봤을 때 전체 주식 수가 줄어드는 걸 의미를 하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공급이 줄어들면은 어때요? 가격이 올라가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겠다. 이 역시도 주가 상승의 요인이 또 작용이 됩니다. 또 부가적으로 유통주식 수가 감소가 되면 얻어내는 효과가 또 뭐가 있냐면 주당 순이익 EPS랑 주당 순자산 BPS를 상승하는 효과를 또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표 자체가 상승하는 만큼 투자자들의 투심을 이끌어내기 위한 용도로도 활용이 되고 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배당액 증가 효과인데요. 취득된 자사주는 배당 청구권이 없기 때문에 향후 기업이 배당을 지급할 경우에 실제 주당 배당액이 증가하는 효과까지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자, 이만큼 이 자사주 매입은 긍정적인 효과 크게 3개를 좀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자사주 매입을 호재성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부분인데요. 자, 특히나 올해 연말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 자사주 매입 관련된 기업들을 주목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또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가 뭐가 있냐면 왜 why? 최근에 아시다시피 대형 IPO뿐만 아니라 중소형 IPO 즉 신규 상장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코스피 전체 주식 수 자체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전반적으로 주식시장 내에서의 유동성은 감소되고 있죠. 왜? 금리가 인상이 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주식시장 자체에서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 주식을 살라고 하는 물량 자체가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 주식 수에 대한 공급은 늘어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주식시장의 가격 자체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스스로 이 공급 물량을 줄이고 있는 기업이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부분인 거고 두 번째, 코스피 매출액 대비 높은 잉여 현금 비율로 뒷받침되는 견고한 현금 여력을 바탕으로 EPS 하단이 지지되기 때문에 이러한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 국면에서 이 기업은 자사주 매입할 정도로 현재 현금성이 빠방하구나, 탄탄하구나, 재무 건전성이 좀 뛰어난 기업이구나 라는 것들을 보여주게끔 하는 또 긍정적인 효과를 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이유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이 자사주 매입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찾아낼 수가 있을까를 보기 위해서는 자사주를 취득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업이 매수 주체가 돼서 직접 매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지정된 수량을 매입해야 하고 매입 횟수 가격이 정해져 있으면서 매입 이후에 6개월간 처분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서 이때 매입 주체는 기업이므로 기타 법인으로
잡히는 상황이 놓여집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방식은 신탁계약으로 하는 방식인데요. 신탁계약은 투자 신탁회사가 자사주 펀드를 통해 신탁회사의 명의로 주식을 매입하는 간접 취득 방식입니다.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취득기간 내에 지정된 금액을 매입을 해야 되고요. 계약 연장 해지 또한 가능하기 때문에 매수를 진행하는 주체가 법인이 아닌 금융기관이므로 기간 매수로 또 잡힙니다. 자, 근데 여기서 좀 비교를 하자면 직접 매입의 경우 취득을 3개월 내에 완료하면 자기 주식 취득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신탁 매입은 신탁 계열 체결 이후에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신탁 계열에 의한 취득 상황 보고서를 공시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보고서를 공시하고 나면 계약이 해지되기 전까지는 취득 또는 처분된 자사주에 대해 별도로 공시할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신탁을 맡은 기관의 매매와 같은 개념이므로 취득한 자사주를 계약 기간 내에 매도해서 시세 차익을 얻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락장에서 주가 안정 목적을 위해서 자사주를 매입했더라도 이후에 증시가 안정되고 나면 매입 목적과는 다르게 임직원 상여 목적으로 장외에서 처분되는 주식 비중이 높은 상황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자사주 매입을 했더라도 주가가 떨어지는 상황들이 많이 연출이 되게 되는데 실제로 자사주 매입한 이후에 1개월 뒤에 하락 손실을 발생시켰던 124건 중에 신탁 매입이 거의 3분의 2 정도로 직접 매입보다 2배 이상 많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여러모로 여러분들이 이 자사주 매입을 바라봤을 때 국내에 있어서는 이 직접 매입을 주도적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신탁 매입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아무래도 좀 불안 요소가 좀 많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똑같이 자사주 매입에 대한 공시를 하더라도 뭐라고요? 신탁 관련 매입이 아니라 직접 매입에 대한 공시 위주로 살펴보시면서 이 기업을 한번 뜯어보시길 좀 권해드리고 싶다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공시 직후에 주가의 급등이 막 나오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공시일에 매수해서 자사주 취득이 종료되는 날짜까지 보유하고 있으면 평균 10% 정도대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지금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이는 해당 기간 내에 코스피 평균 수익률이 3% 정도에 그쳤다라는 것을 감안하면은 아무래도 시장 상승률 대비 3배 이상 뛰는 수익률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결과이지 않나 좀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증시가 월간 기준으로 10% 이상 급락했던 시기에도 자사주를 매입한 기업들의 주가는 수익을 발생시켰던 흐름을 또 보여줬었기 때문에 여러모로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이러한 자사주 매입, 직접 매입 관련된 기업들 위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공시 이후에 자사주 취득이 종료되는 날짜까지 보유했을 때 평균 수익률이 10%라 그랬어요. 근데 몇몇 기업들을 제가 좀 뜯어봤을 때 공시 이후 즉각적으로 증시가 반등을 해서 평균 한 5에서 10% 정도 가까운 단기 수익률을 발생시켰던 기업들이 좀 많았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 굳이 끝까지 가져갈 필요가 없이 그 단기적으로 수익을 좀 챙겨서 나오는 방식도 좀 괜찮을 것 같다 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참고해 볼게. 코스닥보다는 상대적으로 코스피 기업들의 수익률이 조금 더 높았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필살기를 활용할 때 있어서 해야 될 건 뭘까요? 바로 첫 번째, 자사주 매입 공시를 확인할 때 있어서 직접 매입 공시를 확인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 상대적으로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종목 위주로 한번 살펴보시는 거고, 그다음 세 번째, 이 자사주 매입이 높은 잉여 현금을 바탕으로 한 탄탄한 공시느냐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즉, 기업의 지금 재무 건전성이 탄탄하느냐, 지금 부채 상환 능력이 있느냐 이런 것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사주 매입을 하면 매입 금액만큼 자기 자본이 감소해서 ROE가 상승하는 효과도 있지만 동시에 부채 비율이 또 상승하는 효과도 같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금리 인상기에는 이러한 부채가 또 부담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부채에 대한 상환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잉여 현금의 흐름이 좀 빠방하다든지 이런 재무 건전성까지는 최소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그 자사주 매입 공시 이후에 그래도 5에서 10% 정도의 주가 상승률이 나온다면은 욕심내지 않고 그래도 웬만하면은 매도 수익 실현하는 전략을 취하는 게 좋겠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리스트를 확인한 다음에 한 번씩 활용해서 지금같이 힘든 시장에서 그나마 좀 필살기성으로 단기간 내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전략을 하나 정도는 무기로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긍정적인 건 뭐냐면요, 원래 10월에 종료될 예정이었던 자사주 취득 한도
완화 조치가 3개월 연장됐거든요. 그래서 12월까지도 자사주 매입 기업들이 더욱 좀 증가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달부터 연말까지 이런 자사주 매입 관련된 공시 흐름을 잘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이를 활용해서 그래도 쉽지 않은 시장 어느 정도 술찬한 수익을 좀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우리 여러분들에게 정말 힘든 시작이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방법을 좀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솔직히 좀 진부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고 제가 누차 좀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정말 좌절과 같은 시장, 진짜 힘든 시장,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는 시장일지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런 와중에도 내가 돈을 벌기 위한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 열심히 궁리하고 공부하고 찾아내면은 그래도 남들보다 한 발 더 앞서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실 거라고 저는 좀 자신합니다. 근데 이렇게 힘든 시장에서 남들보다 한 발 더 앞서 나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게 나중에 시장이 좋아질 때는 분명 2발, 3발 아니요 10발 이상도 앞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 지금 같은 시장이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주식시장 멀리 떠나 있지 마시고요. 어떻게 해서든 최대한 저로서도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리포트 보면서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그래도 도움 드릴 수 있을 내용 이렇게 좀 가감없이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최대한 함께 하시면서 조금이나마 그래도 알짜배기 수익들 좀 내시고 남들보다 한 발 앞서 나가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여러분들 끝까지 힘내시고요.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요즘 날씨 많이 추워졌습니다. 여러분들 아침 저녁으로 날씨 추우니까요. 감기 조심하시고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주식을 투자하는 분들이 이 주식시장 내에서 가지고 있는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차 말씀드리는 게 시장의 어떤 지표들을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 충분히 지금 시장에서는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고 그리고 공부를 하고 나중에 어떤 우리가 공부했던 지표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 투자를 해도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많이 드렸죠. 근데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그때 가면 늦다. 그때 가면 이미 다 올라 있다. 그때 가면 코스피가 3,000 정도 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싸다고 생각할 때 이때 지금 빨리 사야지만 이때에 내가 늦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주식시장은 그동안 그렇게 움직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실제 예로 과거 2016년도부터의 흐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제 2016년 때 이때가 2015년에 이미 중국발 위안화 기습 절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충격을 받았고요.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상이 예견됐고 시작하겠다라고 말을 하면서부터 전 세계가 출렁출렁일 때였습니다. 당연히 금리가 인상한다고 하니 문제가 뭐가 됐겠냐면 부채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우리나라에서도 2016년도에 좋은 이야기는 거의 없었고요. 대부분의 이 부채 대책이 시급하다. 금융 시스템의 위험을 초래한다.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한 한국 경제 위태롭게 출발을 했다. 구조조정이 답인가?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실제 경제가 좋아지고 그리고 주식시장이 상승하기 전에는 좋은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이 안 좋은 얘기밖에 없어요. 이게 어디서 발생된 오류냐면 실물 경제, 그러니까 주식시장과 경제에 대한 분석은 조금의 시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저희 연구소에서 적었던 글이에요. 당시에 제가 적었던 글인데 일단 첫 번째, 부채에 대한 오해를 하지 말아라. 이 부채가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경제 폭락의 주범이기도 하다. 그러면 지금의 이 부채가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자. 부채가 자산의 상승의 역할을 하고 있을 때냐, 자산의 버블이 생겨서 이 버블을 꺼트릴 역할을 하고 있을 때냐, 이런 포커스로 글을 써드렸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이 부채량이 분명히 많지만 이 부채량 대비 자산 증가율이 훨씬 압도적으로 높고 이 자산 증가율에서 비롯된 부채의 건정성은 연체율로 나온다. 그래서 이 연체율은 당시에 0.4% 정도 수준으로 굉장히 낮은 수준에 있었고
그리고 당시의 부채 중에서 통계의 착시 현상이 뭐냐면 총 가계 부채에서 다음 달 결제 예정인 카드 결제까지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실질적인 부채량은 그리 높지 않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이런 기사도 나옵니다. 빨라진 원화 강세로 수출 경기가 더 불투명해졌다.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죠. 그런데 이 수출 경기가 불투명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또 강조를 드렸던 게 뭐냐면 원화 강세가 두 가지 측면에서의 의미가 있다. 하나는 경제적인 지표에서의 수출, 즉 원화가 강세가 되면서부터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제품이 비싸지면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측면으로 바라볼 것이냐, 이거와 원화 강세가 왜 만들어졌는지부터 먼저 보자. 이런 측면에서의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 분석에 대한 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많이 강조를 해드렸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과거 제 강의를 많이 들었던 분들 입장에서는 아마 기억이 새록새록 나실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원화 강세라는 게 가면 갈수록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 그건 맞는데요. 먼저 우리가 짚어볼 것은 원화 강세가 왜 나왔는지부터 봐야 돼요. 원화 강세라는 것은 한국에 유입된 자본이 많다는 뜻이에요. 한국에 외국계 돈의 자본들이 왜 들어왔겠습니까? 한국에 따먹을 열매의 달콤한 과실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한국에 따먹을 과실은 뭐냐? 한국의 수출이 지금 현재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얘기도 맞고 이 얘기도 맞아요. 그런데 원화 강세로 인해서 수출 경기가 불투명해지는 건 언제냐면 글로벌 경기가 위축이 됐을 때예요. 글로벌 경기가 위축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비싼 물건은 더욱더 잘 팔리는 현상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당시의 기사들이 죄다 이런 거밖에 없었어요. 곱비 불린 외식 물가 다 올랐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할 때 굉장히 유머 코드로 썼을 때 이런 기사가 나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느냐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그때 일풀들이 이런 거밖에 없었습니다. 버는 돈은 선진국의 반인데 물가는 비슷한 게 말이 되느냐. 먹고 사는 게 제일 어렵다. 월급 빼고 다 오른다. 집밥이 낫겠다. 외식하기 힘들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공감수가요. 오전에 제가 이 기사를 스킵했을 때가 이 정도지 오후엔 이게 10,000개, 20,000개가 됐습니다. 지금도 아마 이 기사를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대부분의 일반 투자자분들은 실제 주식시장이 상승하기 전에 나오는 이런 시그널들을 굉장히 대부분의 언론들이 불편하게 다루고 그리고 안 좋게 다루기 때문에 이때는 주식하면 안 돼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실제 2016년, 17년도에 주식을 투자하는 분들은 아마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대부분은 언제 들어옵니까? 2020년, 21년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2020년도, 21년도에 나도 알았고 들어왔을 때는 이미 늦었더라. 이런 개념을 가지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이 한번 크게 무너지고 난 다음에 회복기를 넘어서서 상승기에 들어설 때는 대부분의 일반 투자자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게 돼요. 저는 반대로 이때 아마 강의 들었던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이때 환호성을 질렀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드디어 우리가 결실을 맺을 때가 왔습니다. 물가가 상승했다라는 것은 경기 불황 이후에 부양의 목적으로 돈을 풀었고 이 돈을 풀면서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하고 그로 인한 물가 상승이 나올 때다. 그러면 화폐 가치 하락과 통화량 증가라는 것이 어느 때는 안 좋지만 이게 스타트 때는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이로 인한 경기 성장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건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 바로 대한민국의 수출 증가율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래서 실제 2016년 말부터 2017년 초까지 대한민국의 수출은 역대급으로 증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매달 경신을 하죠. 역대 2위 2017년 5월입니다. 수출 대국 중 증가세 최대. 이게 2017년 1분기, 2분기 때 발생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때 과연 주식 투자한 사람들이 많았을까? 제가 이때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 주식해야 됩니다. 지금이 바로 정말 투자를 해야 될 때입니다. 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응이 극단적으로 좋지 않았어요. 주식은 도박이고 주식가 다 패가망신하는데 무슨 정신 나간 소리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시장에 이런 지표들이 나왔을 때 대중의 반응은 절대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2016년 초에 주가는 슬금슬금 상승하기 시작하고 2017년이 들어서 폭발적으로 주가는 상승합니다. 그래서 당시 기준으로 역대 최고인 코스피 2600을 찍게 되는 겁니다.
이런 지표들이 나왔을 때 늦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고요. 최저점을 기준으로 잡으면 늦었습니다. 근데 주식이라는 게 언제까지나 최저점만 찾을 수 있냐 이거예요. 이 최저점만 우리가 찾고 다닐 수 있습니까? 그건 어려워요. 적어도 우리가 주식에서 가장 기본이라고 하는 발목과 무릎 정도를 얘기를 할 때 그때는 최저보다는 이런 지표들과 시장은 안 좋다라고 하고 대중은 아니라고 할 때 우리는 과감하게 이런 지표들의 분석을 하고 시장이 상승할 수 있다라는 에너지를 쌓았다라는 판단하에 들어가자는 거예요. 그걸 분석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들어갔다면 전혀 늦지 않았겠죠. 그런데 투자에 대한 우리의 마인드를 이때 들어가면 늦은 거 아니야? 이때 들어갔었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때 들어가도 전혀 늦지 않아요. 심지어 조금 더 빨리 분석을 해서 2016년도에 출발을 했다면 그때 가계부채가 다 문제고 한국의 수출이 문제다. 원화 강세로 인해서 앞으로 한국 경기가 더 불투명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할 때 과감하게 이때 들어갔다라면 더 좋았겠죠. 하지만 뭐가 됐든 내가 수익을 보는 것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지금 투자자분들은 언제 들어왔냐면 이때 들어왔어요. 왜 이때 들어왔느냐? 이미 2016년부터 17년, 18년의 상승장을 대부분은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앞에서 놓친 게 너무나도 아쉽게 내 뇌리에 박혀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다시금 2020년대에 폭락장이 옵니다. 이때 못 들어가요. 이때 못 들어갔습니다. 대부분의 일반 투자자분들은 이때 못 들어가요. 이때는 언제 누가 들어가느냐? 과거부터 준비를 해오고 꾸준하게 기회를 노려오고 시장에 대중과 반대로 가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의 대중은 이때 들어와요. 이때 들어옵니다. 왜? 이때 오를 때는 두려워서 못 들어오다가 이제 막 너도 나도 다 오른다고 하고 수익이 난다고 하니까 맞아! 옛날에도 내가 놓쳤었어! 빨리 지금 들어가야 돼! 라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이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약간의 재미를 보다가 다 물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때마다 얘기합니다. 내가 과거에도 그랬는데 떨어질 때 사야 되더라. 내가 이미 알고 난 다음에 들어가면 그때는 이미 다 늦었더라. 이미 코스피가 3천까지 다 올라가 있을 거야. 이렇게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시장의 분석이라는 것은 대중이 모두가 다 알고 온 세상에 주식을 해야 된다. 투자를 해야 된다. 엘리베이터를 타도 카페를 가도 친구들을 만나고 지인들을 만나도 온통 주식 얘기, 코인 얘기를 할 때 그때 우리가 분석을 하고 들어가자는 말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장에 대한 분석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리고 모두가 다 하진 않습니다. 당장 유튜브의 조회수만 보더라도 종목에 대한 조회수는 엄청나게 높은데 경제에 대한 얘기를 다루는 영상들은 조회수가 그리 높지 않아요. 그것만 보더라도 이 다음 사이클이 와서 시장이 정말 지금의 바닥일지 이 다음에 바닥이 올지 모르지만 이때가 와서 다시금 경제가 살아나고 수출이 증가하고 그런 지표들이 나왔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그걸 분석하고 들어가더라도 절대 늦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경제에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관심이 없으니까요. 100명 중에 10명, 1000명 중에 100명도 관심이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분석하고 들어가더라도 결코 늦지 않아요. 그런 오해를 하게 되면 내 마음이 더 조급해지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만 빠지고 조금만 내려가면 이때가 저점이야 지금 사야 돼 라는 생각으로 계속 사게 되고 더 물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조금만 올랐다라고 해서 바닥에 사서 반등장 조금만 봤다라고 하면은 이거 놓치면 안 돼 이런 생각에 무리수를 두게 되는 겁니다. 투자는요 여러분 긴 호흡으로 가야 돼요. 지금 당장 누가 수익을 본다 얼마가 올라갔다 여기에 딸려갈 필요가 없어요. 주가가 빠졌다 그래서 지금이 최저점인데 나 최저점 놓치면 안 되는데 저점이 어딜까? 난 저점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또 거기에 주가가 확 빠졌을 때 딸려가면 안 돼요. 시장은 호흡이 길어요. 앞에서 경제가 상승하는 이 기간 동안 무려 2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어요. 여기서도 무려 1년 반이라는 세월이 걸렸어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거는 꾸준하게 이런 하락장, 조정장 이때의 시장을 계속적으로 분석을 하고 내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가 남들이 정말 두려워할 때 제가 말하는 여러분들한테 공포에 사라는 거는 지금처럼 바이더 딥의 심리가 강할 때 모두가 다 떨어지면 사면 되더라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공포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내던지고 모두가 패닉에 빠졌을 때 그때
이때가 진짜 공포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고 앞에서 우리가 경험을 하고 데이터를 쌓아놓은 걸 가지고 그때 들어가자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주식을 하지 마십시오. 그런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지금도 분명히 오르는 종목도 있고 단기적인 흐름을 보고 투자를 해도 되고 일부의 현금으로 투자를 해도 돼요. 하지 말아가 아닙니다. 단 나의 온 전재산을 나의 온 시드를 지금 아니면 안 돼라는 생각으로 넣으라는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장을 저희가 말하는 내용을 분석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결코 조급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쉽지 않겠지만 돈 버는 게 어떻게 쉽겠어요? 그거를 꾸준하게 하다 보면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찾아올 겁니다. 그 기회는 준비된 자만이, 여기서 말하는 준비는 내가 확보해 놓은 시드, 현금과 그리고 꾸준한 데이터, 노력, 이런 부분이 바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되겠죠. 어떻게 내가 이런 경제 공부를 하고 그걸 분석을 하고 데이터를 수집하겠느냐? 쉽지 않죠. 그래서 저희 부자TV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항상 이 시장을 분석하고 데이터를 쌓고 여러분들한테 열심히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실 거는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빨리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는 그런 욕심을 좀 버리고 좀 차분하게 천천히 저희와 함께 오래 걸어가면 여러분들한테도 반드시 그런 기회가 다시 올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전쟁의 확산 위협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연휴간 아마 이 기사를 보셨을 겁니다. 러시아 미사일 공습에 삼성 입주금을 피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보복으로 인해서 키이우 수도를 직접적으로 타격을 하는 공격을 러시아가 감행을 했죠. 그런데 이 문제로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조금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는데요. 벨라루스 대통령, 러시아하고 상당히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국가고 독재자로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 벨라루스 대통령이 러시아와 연합군 편성을 배치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우호적인 동맹을 넘어서서 전쟁에 대해서 같이 참전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직접적인 참전이나 침공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연합군을 편성을 해서 우크라이나 북경 지역에 배치하는 정도로 끝났는데 이게 그동안 벨라루스는 러시아하고 상당히 우호적인 관계에 있지만 참전에 대해서만큼은 지속적으로 거부를 해왔던 국가입니다. 그런 국가가 이번에 연합군의 편성을 배치했다는 것만 보더라도 이게 가져올 만한 어떤 새로운 변수들을 우리가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벨라루스는 러시아 왼쪽 하단에 있고요. 이 밑에 우크라이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벨라루스가 참전을 하게 되는 게 무슨 문제를 가져오냐면 발트해라고 해서 요 옆에 있는 발트 3국이 있죠. 발트 3국이 벨라루스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가 라트비아하고 리투아니아 두 개의 국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국가들은 나토에 들어가 있는 국가들입니다. 만약에 벨라루스가 러시아와 함께 이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된다면 그냥 배치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어느 순간 참전을 하게 된다면 리투아니아하고 라트비아 입장에서도 당연히 전쟁에 대한 준비를 할 수밖에 없고 그 전쟁에 대한 준비를 하게 된다면 나토에 속한 국가들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라트비아하고 리투아니아 특히나 에스토니아까지 발트 3국에서 이 두 개 국가는 러시아하고 또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이 국가들이 전쟁에 대한 준비를 하게 된다면 러시아 또한 이것을 간과할 수가 없겠죠. 특히 파란색이 지금 나토 회원국인데요. 나토 회원국에 이 발트 3국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 위에 노르웨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다가 밑에까지 사실상 러시아 입장에서는 여기를 제외한 나토 국가들한테 둘러싸여 있는 형태가 되어 있는데 이 스웨덴과 핀란드는 오랜 시간 동안 중립 국가로서의 역할을 해왔고 이런 특정 국가들끼리의 어떤 힘의 충돌이 발생을 했을 때 중간에서 중재해주는 역할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스웨덴과 핀란드도 올 초부터 나토에 가입하겠다라고 검토를 하기 시작했고 최근까지는 이미 신청서를 내놨고요. 5개 국가 정도만 승인을 해주게 된다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2개 국가가 참전하는 것도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스웨덴과 핀란드는요. 군사적 중립을 원칙을 깨고 이미 올 3월 달에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해 왔습니다. 스웨덴과 핀란드면은 여기죠. 사실상 이미 나토에 가입을 할 생각을 가지고 무기 지원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칼리닝그라드라고 하는 여기가 이제 러시아 영토입니다. 여기에서 핵탄두 탑재 가능 미사일을 배치한 사실을 공개를 했습니다. 올 5월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스웨덴과 핀란드가 우크라이나에다가 미사일 군사적 지원을 하고 난 뒤에 여기죠. 여기에 지원하고 난 뒤에 여기다가 사실상 핵탄두 미사일을 배치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게 또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는 게 뭐냐면 그동안은 러시아가 이런 핵 문제, 어떤 침공에 대한 문제가 우크라이나에 한정이 되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것만 가지고도 이미 주변 유럽 국가들에 대한 상당한 위협을 가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군사적으로 충돌할 경우에 유럽과 미국의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러시아의 전략적 요충지다라는 거죠. 이미 올 3월부터 5월까지 이런 흐름이 만들어져 왔는데 벨라루스가 우크라이나에 병력을 파견하는 직접적인 참전까지는 아직 아니지만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라트비아에 대한 전쟁에 대한 준비를 만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얘네들이 전쟁을 만들게 되면 러시아 같은 경우에 당연히 칼리닝그라드를 활용을 해서 어떤 위협을 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된다면 발트 3국이 다 참전을 하게 되는 꼴이 되고 여기가 활성화가 되면 나머지 유럽 국가들도 더욱더 강력하게 러시아를 압박할 수밖에 없는 지정학적 위치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 중립적인 위치를 표방하고 있던 게 바로 독일이었어요. 근데 G7 의장국인 독일이 11일 바로 우크라이나에다가 미사일과 무기를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방공위 시스템인 SLM을 공급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게 대공망 방어를 해주는 무기입니다. 거기다가 마크롱 대통령도 젤렌스키 대통령을 지지한다라고 했고 우크라이나에 맞춰 군사장비 등의 지원을 확대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라고 합니다. 독일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실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유럽에서의 전쟁에 대한 확산이 결코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더 커질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그동안 사실상 가장 의존도가 높은 무려 55%의 가스를 러시아에서 가져오는 의존도가 높은 국가였는데 독일도 프랑스에서 천연가스를 수입해 옵니다. 근데 사실은 독일이라는 국가가 이렇게 있으면 러시아에서 가져와서 유럽 전역으로 가스를 송출해주는 어떤 허브의 역할을 해왔는데 송출해주던 것을 오히려 반대로 가져와서 이제 수입을 하겠다라고 가스관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직접적인 어떤 규모는 발표하진 않았지만 이것만 보더라도 충분히 탈러시아를 준비를 했고 그것이 어느 정도 가시화된 정도로 보이고 있다. 이미 벨라루스의 동맹으로 인해서 나머지 유럽 국가들에 대한 격렬한 어떤 반응이 앞으로 생길 가능성이 더욱더 커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13일 날 미국의 CPI 물가가 발표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상치는 8% 초반대이긴 한데 최근에 에너지 가격이 다시 오르고 있고 미국 내 주거 비용, 각종 식품 비용들이 오히려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CPI 발표조차도 그리 우리가 기대할 만큼 나올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려가더라도 아주 소폭 하락이고 심지어 제자리거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물가 정점론이 완전히 틀렸다라는 인식이 시장에 깔리게 되면서 큰 충격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10월 달에는 연준의 FOMC 회의도 없고 11월 달에 있죠. 그래서 이 발표가 아마 10월 달에 큰 영향을 줄 것 같고 한 3일 뒤에 유럽 중앙은행인 ECB와 일본 중앙은행인 BOJ가 통화정책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의에서도 어떤 정책을 펼치냐에 따라서 더 강력한 달러 강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지켜봐야 될 건 뭐냐면 유럽의 전쟁이 훨씬 더 확산되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CPI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사실 안 좋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시장에 큰 변수를 좀 줄 것 같고요. 며칠 뒤에 만약에 ECB와 일본의 중앙은행이 달러 강세를 좀 진정시킬 수 있는 정책이 만약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를 기점으로 단기적 반등이 좀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이슈로 인해서
중에서 큐니드가 단기적으로 좀 크게 급등을 좀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17%까지 올라갔다가 좀 다소 내려왔고요. 빅텍 같은 경우에도 오늘 6.5%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좀 마이너스로 돌아서긴 했지만 이런 방산주들에 대한 관심을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우리 시장에 대한 투자자분들께서 어려워진다라고 해서 떠날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떤 이슈들로 인해서 유동성이 크게 몰릴 수 있는 곳들을 좀 찾아야 됩니다. 당연히 전쟁은 나면 안 되죠. 누가 오더라도 원치 않을 겁니다. 당연히 최소한 그런 전쟁은 없어야 되는데 어쨌든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런 이슈들로 인해서도 시장이 충분히 반응할 수 있고 특히나 북한도 최근에 핵실험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우리나라의 정책이 현재 북한과의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고 더욱더 대립에 대한 구도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북한의 앞으로의 미사일과 핵실험은 더더욱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장에서 물론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하는 업종들을 길게 보고 투자하는 건 필요하겠으나 급한 소나기가 올 때는 피해갈 줄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현금 확보와 인버스에 대한 투자 비중도 있겠지만 방산주에 대한 투자에 대한 포커스도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신다라고 하면 어려운 장에서 조금이나마 활력을 줄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시장이 우상향하는 것은 맞고 분할 매수를 해서 긴 호흡으로 가는 것도 맞지만 적어도 지금의 이 시장의 배경인 과거 20년과는 아주 확연히 다르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하신 상태에서 이런 포인트들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본다면 아마 좋은 포인트를 잡지 않을까 생각됩니다.